오늘날은 과학기술이 매우 발달해서 거의 모든 자연현상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여전히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하고 이색적인 이론을 세우게 합니다. 그러한 현상 중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헤스달렌 불빛은 노르웨이 중부의 헤스달렌 계곡에서 관찰할 수 있는 수수께끼 같은 현상입니다. 계곡 너머로 매우 특이한 불빛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주로 밤에 나타납니다. 불빛은 일반적으로 흰색이지만 때때로 노란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기도 해요. 불빛의 색이 변하는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불빛은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는 공중에 정지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어딘가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특정 장소에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체류 기간을 예측할 수도 없어요. 1980년대부터 수행된 모든 연구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현상과 이러한 이상한 빛의 행동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어리런은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수백만 마리의 정어리가 남아프리카의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헤엄쳐 올라가요. 이때부터 시작되는 먹이 사냥 열풍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정어리의 이동이 시작되려면 수온이 섭씨 21도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운 이름을 가진 이 버섯은 일본과 텍사스에만 발견됩니다. 과학자들은 왜 이 두 곳에서만 발견되는지 매우 혼란스러워해요. 같은 위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위도에 이 두 곳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게다가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2004년 버섯의 DNA 연구를 한 결과 전문가들은 두 개체군이 약 1900만 년 전에 두 개의 혈통으로 분리되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플로레스 섬 중심부에는 켈리무투라는 높이 약 1km에 달하는 화산이 있습니다. 그 기슭에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이 지역의 주요 명소를 보고 싶다면 반드시 이곳에 머물러야 해요. 제가 말하는 명소는 노인의 호수, 젊은 남자와 여자의 호수, 마법에 걸린 호수로 알려진 세 개의 호수입니다. 이 호수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걸까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색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고대 전설에 따르면 호수는 인간 영혼의 마지막 안식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은 그들의 행동에 따라 다른 호수에 머물러요. 과학적 연구에 관해서라면 아직 아무도 색이 변하는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론가들은 수중 화산 활동 때문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화산 활동이 광물을 호수 표면으로 밀어 올리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 다음 어떤 원소에 따라 호수가 선홍색, 밝은 청록색 또는 올리브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멋진 점은요, 호수가 동시에 모두 같은 색을 띠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현상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관찰된 적이 없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고 있음을 알려주는 성가신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휘슬이 어떤 소리인지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설명할 수 없는 소리처럼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신비로운 건 아니죠. 이 소리는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1967년에는 단 한 대의 수중 마이크만이 이 소리를 포착할 수 있었어요. 당시 연구자들은 소음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특이한 소리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해저 화산 중 하나의 폭발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를 확신할 만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신비로움에 감탄하지 않은 사람은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다지 유명하지 않지만 그만큼 위험한 또 다른 삼각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드래곤스 트라이앵글 또는 악마의 바다는 일본과 본인 제도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요. 필리핀 바다의 상당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태평양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놀랍게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악마의 바다는 버뮤다 삼각지대의 정반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북대서양 삼각지대와 마찬가지로 선박과 비행기가 규칙적으로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또한 바다에서 유령선을 목격했다고 보고합니다. 과학자들은 사라지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논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드래곤스 트라이앵글의 초자연적인 특성을 믿고 있어요. 1991년 태평양에서 업스위프라고 불리는 기괴한 소리가 처음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소리의 가장 특이한 점 중 하나는 소리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고주파에서 저주파로 그리고 다시 고주파로 다양하게 변합니다. 겨울과 여름보다 봄과 가을에 더 잘 들려요. 이 소리는 바다 밑바닥에서 수면으로 이동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해저 화산의 활동이 이 소리의 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바닷물에 쏟아지는 뜨거운 용암이 이론적으로 이러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연구자들은 아직 이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발트해와 큐로니안 라군을 가르는 얇은 큐로니안 숲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기괴한 장소 중 하나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지역을 춤추는 숲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 숲의 소나무들이 놀랍도록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나무는 땅을 따라 나선형과 원형으로 뒤틀리고 있어요. 물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때 그 자리에 엄청난 양의 양의 에너지와 음의 에너지가 충돌했다고 주장해요. 보다 현실적인 사람들은 이 지역의 모래 토양이 너무 불안정해서 나무가 똑바로 자라지 못한다는 지질학적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물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 나무의 모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이 가장 널리 퍼져 있어요. 어쨌든 전문가들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바톰스키 분화구는 완벽한 모양을 가진 산으로 묘사됩니다. 그 크기는 25층짜리 건물보다 더 커요. 꼭대기가 잘린 채 숲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 꽤나 멋진 광경을 선사합니다. 사실 분화구의 모양은 꽤 특이합니다. 약 12m 높이의 둥근 내부 돔이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화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뿔 중앙의 돔은 화산으로서는 매우 드문 형태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수백만 년 동안 화산이 없었던 반면 분화구의 나이는 약 250년으로 추정돼요. 분화구의 기묘한 모양은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과 같아요. 어떤 이론도 이 분화구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함께 이 분화구에 대한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게 아니에요. 연구자들이 분화구 근처의 나무의 나이테를 분석한 결과 나무가 40년 동안 지속된 이상하게 빠른 성장 기간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나무들은 원래대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분화구 근처의 방사선 수준도 인근 지역보다 높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 설명하지 못해요. 게다가 이 비가 오싹한 지형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아마도 분화구에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아름다운 습관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힘의 영향을 받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곳에 악마가 깃들어 있다고 믿어요. 아마존 열대우림을 탐사하던 연구원들은 거대한 지형도를 발견했습니다. 땅속에 새겨진 기하학적 그림들인데요. 참호는 폭 11m, 깊이 4m에 달할 정도로 컸습니다. 대부분 1세기에서 15세기 사이 서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볼리비아와의 브라질 북부에는 450개 이상의 지역 문양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약 3,000년 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거대한 토목공사는 공동회의와 토론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아직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약 20억 년 전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지구를 완전히 파괴하고 현재 남아프리카의 브레데 포르트 분화구를 남겼어요. 이 우주 침략자는 과학자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을 수도 있고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의 2배 크기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브레데 포르트 분화구의 크기는 약 159km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분화구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멕시코의 칙술루브 분화구보다 더 작은데 칙술루 분화구는 약 180km나 되며 6,600만 년 전 악명 높은 공룡이 남긴 분화구예요. 하지만 분화구는 영원히 같은 모습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침식으로 인해 닳아 없어지죠. 그래서 분화구는 예전보다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브레데 포르트 분화구가 처음 형성되었을 때 실제로 280km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충돌지대였다는 뜻입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엄청났을지 상상해보세요. 아주 거대한 우주함석이 지구를 가로질러 충격파를 보내고 엄청난 산불을 일으키고 기후를 완전히 바꿔놓았을 거예요. 소행성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지구를 강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은 공룡이나 복잡한 생명체가 빛을 보기 훨씬 전인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칙술루브 소행성처럼 모든 것을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동시에 최근 연구원들은 이 소행성의 폭이 최대 25km에 달할 정도로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에 충돌하는 속도는 무려 시속 9만 km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브래드포르트가 원래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알아볼까요? 약간 골치 아픈 일이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20억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침식작용으로 인해 닳아 없어진 건 당연하죠. 그래서 한때 얼마나 거대했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침식만이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 분화구의 일부에 새로운 암석층이 쌓이면서 원래 구조의 대부분을 덮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융기된 테두리의 작은 조각만 남아있고 이로 인해 화구가 얼마나 컸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분화구 주변에 석영이나 지르콘과 같은 광물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행성 충돌로 인해 미세한 균열이 생긴 걸 발견했어요. 연구원들은 손상된 결정체를 연구해서 폭발이 실제로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알아냈습니다. 이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이제 소행성의 크기에 대한 최신 추정치가 가장 정확한 추정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재앙적인 충돌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브래드포르트 소행성은 공룡을 멸종시키고 지구의 생명체를 재구성한 칙술루브 소행성과 달리 지구가 매우 다른 곳이었을 때 충돌했기 때문이에요. 나무도 동물도 없었고 바다에는 단세포 생명체만 존재했습니다. 즉 대량 멸종도 불타는 숲도 혼돈에 화석화된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과학자들은 여전히 지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기후를 변화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브래드포르트 분화구의 잔해를 연구하는 것이 이 충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비록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났지만 이 충돌에 대해 배우면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고 미래의 소행성 위협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행성 충돌은 20세기 초 시베리아에서 일어난 아주 최근의 일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1908년 6월 30일 어느 따뜻한 아침, 하늘이 갑자기 눈부신 섬광과 함께 밝게 빛났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퉁구스카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당혹스러운 재난 중 하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공룡을 전멸시킨 소행성과 유사한 소행성 충돌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섬뜩한 문제가 있었는데 분화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폭발은 포드 카메나야 퉁구스카 강 근처 시베리아의 외딴 숲 깊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은 215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걸쳐 약 8천만 그루의 나무를 평평하게 만들 정도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폭발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위력은 경관을 황폐화시키고 땅을 불태우며 수많은 동물을 몰살시킬 만큼 강력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하늘에 섬뜩한 빛이 있었고 그 뒤에는 강렬한 푸르스름한 빛을 내는 불덩어리가 줄지어 나타났다고 해요. 태양보다 더 밝았습니다. 잠시 후 귀가 먹먹할 정도의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충격파가 너무 강력해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유리창이 깨지고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파괴에도 불구하고 폭발의 원인은 분명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과학자들은 마침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대기권으로 돌진하는 유성이 타오르는 유성으로 변화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유성은 너무 빠르게 이동해서 그 앞에 공기가 압축되고 가열되어 불이 붙습니다. 하지만 유성이 너무 커서 그냥 타는데 그치지 않고 갑자기 폭발합니다. 폭발이 일어나면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어 강력한 충격파가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격 분화구가 남지 않아요. 1900년대 초 제한된 기술과 외딴 지역이라는 이유로 과학자들은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습니다. 훨씬 후에야 그들은 결국 그것이 대기권에서 물체가 폭발하여 지상에 충돌하지 않고 그 지역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에어버스트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25층짜리 건물 크기 정도의 거대한 소행성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속 약 53,900km의 속도로 움직이며 지구 표면 약 5에서 10km 상공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일어난 또 다른 기상천외한 이야기는 지구가 아니라 목성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혜성이 목성 주위를 도는 궤도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너무 가까워지자 목성의 엄청난 중력에 의해 혜성이 부서져 여러 조각으로 변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가로가 0.8km에 달할 정도로 컸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조각들이 지구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7월 그 순간이 왔습니다. 혜성에 부서진 조각들이 목성에 차례로 충돌하기 시작한 겁니다. 6일 동안 21개의 혜성 조각이 초당 약 60km의 엄청난 속도로 목성에 충돌했습니다. 이는 시속 20만 9천 km가 넘는 속도예요. 그 충돌은 너무 강력해서 목성의 대기를 태양 표면보다 훨씬 더 뜨거운 29,400도씨까지 가열시켰어요. 각 덩어리가 충돌할 때마다 연못에 돌을 던질 때처럼 목성 밖으로 거대한 물질 기둥이 날아갔지만 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이 기둥 중 일부는 거의 3,060km나 날아갔어요. 그 후 목성의 대기에는 크고 어두운 흉터가 나타났고 잔해가 행성 전체로 퍼지면서 몇 달 동안 그 흉터가 계속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멋진 우주 이벤트가 아니었고 과학자들은 실제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어두운 충돌 흔적은 과학자들이 목성 성층권의 바람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충돌은 목성에 빛나는 오로라의 일시적인 변화를 일으켜 목성의 자기장이 폭발로 인한 입자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혜성 파편은 단순히 엉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목성의 대기에 새로운 화학물질을 남겼습니다. 또한 일부 화학물질은 대기 하층에서도 발굴되었습니다. 암모니아와 같은 일부 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되었지만 시안화수소나 물과 같은 분자는 오늘날에도 목성 주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목성의 대기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이 어떻게 반응하고 혼합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슈메이커 레비 9 혜성은 태양계에서 대규모 우주 충돌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가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미래의 충돌을 추적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소행성과 혜성에 대해 더 많이 배우든 거대한 충돌이 행성을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 배우든 이러한 발견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